안녕하세요. 저는 뱃속에 17주 된 태아를 키우고 있는 30대 임산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엄마가 되어간다는 설렘과 긴장으로 요즘 참 생각이 많은데요. 그런 제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하나를 더 쥐어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물만 마셔도 붓기가 쫙 올라오는 것이 어릴 적부터 통통하기도 통통했고, 부모님은 다 키가 작으신데도 전 또래들보다 한참이나 컸어요. 체격이 아주 남달랐던 여자아이였죠. 그런 전량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젖을 좀 먹이면 애가 다음날 몇 배로 불어있곤 했고, 얼마나 쑥쑥 잘 크던지 커서 농구선수나 여자 역도선수같이 힘쓰는 일을 시켜야 하나 싶었다고요. 보통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옆에서 저희 언니는 엄마라면 딸내미를 좀 더 예쁘고 호리호리하게 키울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역도 선수가 뭐냐며 제 통통한 몸뚱이를 보고 놀릴 자세를 취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전 그게 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농구 선수나 역도 선수?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대충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격이 커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기보다도 먼저 자진해서 엄마 말 맞다나 농구를 하는 남자애들 옆을 기웃거리고 역도 선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 거냐고 선생님께 물어보는 등 저 혼자서 제 꿈을 키워보겠다며 그 조그만 했을 때부터 제 앞가림을 제가 하겠다며 밖을 돌아다녔어요. 엄마도 아빠도 어린 제게 외모로 상처 입히고 싶지 않으셨는지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제가 바르게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 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몇 년 후엔 제가 촉망받는 운동선수 유망주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꿈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키웠네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인생이 흘렀어요. 제 키가 그만 163에서 뚝 하고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다른 체격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키에 70kg로 살이 좀 더 찐 비만 아동이었을 뿐이었고요. 결국 중학교 내내 저는 키우던 꿈도 잃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과 자신감도 잃게 되며 저를 비하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 관계는 당연히 좋지 못했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건 아니었는지 먼저 체격이 크다고 같이 어울리기 창피하다고 피하는 또래의 여자애들 때문에 제가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해 다가가는 짓을 그만둬버렸죠. 저도 그저 평범한 여자애일 뿐이라 그런 건 정말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시작된 은연중의 따돌림과 소외됨, 그리고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못나고 어린애로 살아갔던 중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졸업을 할 때 보니 제 몸무게는 10kg나 더 쪄버린 80kg를 웃돌았고 여전히 키는 그대로여서 비만도는 더 심해져 있었어요. 그간 스트레스를 쌓이면 먹는 것으로 풀곤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제 몸을 더 악화시켜 버렸더라고요. 살은 더 쪄있고 인간관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고 그런 저를 보며 아무런 티는 못 내지만 뒤에서 눈물도 여러 훔치셨을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적 절 놀리기에 급급했던 언니도 가족은 가족인지 점점 어두워져가는 저를 불쌍하고 치근덕스레 보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더욱 역력해져 갔고요. 이대로 더 살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절 지켜보는 제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겠다 싶던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독하게 뺐어요. 남들은 대학 가면 빠진다고 공부에 열을 올리던 그때 저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서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살이 쪄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 5바퀴 정도 돌던 걸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자 10바퀴, 20바퀴 정도는 점점 거뜬해졌고요. 중간중간에 식욕을 참지 못하고 하루 정도 이성을 잃고 밥을 먹은 적도 있었지만 이내 학교 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바람에 또 정신을 차리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딱 그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무려 30kg를 빼버렸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하나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 꼴이었어요.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신이 나서 먼저 옷을 사달라고 하고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며 이것저것 또래 여자애들 같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니
부모님도 안심이 된 듯 보였어요. 그러면 좀 더 친구들을 쉽게 사귀며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다행히 부모님이 원하셨던 대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많이 수월했어요. 살 빠졌다며 몰라보겠다며 신기해서 다가와준 애들도 있었지만 워낙 집에서 떨어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중학교 동창들이 잘 없어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정말 딱이었죠. 비교적 학교 생활도 잘했고 친구 관계도 힘들어할 일이 없으니 학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덩달아 가장 뒤처져 있던 저는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 겨우겨우 원하는 성적을 맞춰갈 정도로 공부하는 것에 적응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울면서 힘들게 살을 뺐던 거라서 다시 살찔까봐 생기는 걱정에 대한 강박증도 컸었지만 정말 지독하게도 식단 관리를 3년 더 이어가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에는 오히려 40대 중반의 몸무게를 더 빼서는 완전히 말라빠진 몸매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도 저는 한결같이 4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기도 하는 체질이라 다행히 술을 마시거나 안주를 먹으며 살찌울 일이 성인이 되어서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알바를 하면 그 돈을 모아다가 그 시절 지금보다 곱절로 비쌌던 1:1 요가를 20대 초부터 시작했고 헬스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녔죠. 주변에 제 과거를 모르는 또래 동성 친구들은 늘 관리를 잘하는 친구라며 절 동경했고 이성 친구들 중에서는 대시를 해오는 애들도 꽤 많았었어요. 매번 살을 뺀다고 어릴 적부터 관리를 해오던 터라 몸매도 좋고 또 살처지는 거 방지하겠다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피부도 번지를 했었거든요. 뭔가 제 인생이 살을 쪘었기 때문에 우울했던 것이었고 살을 뺐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갖출 수 있었던 행복을 되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인생에 희극이 갈린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울컥도 했었는데 결국 그런 저마저도 외모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란 걸 차츰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서 제 울컥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탓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다가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던 회원이었는데 매일같이 저만큼이나 운동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죠. 금요일 퇴근 후건 휴일이건 헬스장 사람들이 놀러 갔는지 텅텅 비어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헬스장에서 땀을 빼고 있던 몇 안 되는 회원이었던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의 존재를 톡톡히 알았고 서로 운동만 하다가 트레이너 선생님과 셋이서 자연스레 부딪히고 말도 몇 마디 서로 건네보다 결국 남편이 먼저 운동 후 가벼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또 제가 운동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시간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애 초반에는 어찌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감도 안 왔는데 먼저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알고서는 헬스장에서 자주 만나자고 해주고 밤늦게는 살찐다고 가벼운 커피 한 잔 말고는 뭘 먹자 불러내주지도 않고 절 딱 봐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건지 제가 살고 있던 생활 패턴에 맞게 데이트를 하자고 늘 이끌어주던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운동에 미쳐 살던 신세대 커플 같은 저희는 30을 넘기고 연애한 지 3년차 되던 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없다며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취미생활도 운동 하나로 비슷한 저희가 다른 짝을 찾을 이유가 있겠냐며 쿨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저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각자의 직장 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동네에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남편의 단점은 아니었지만 이 생활 자체의 단점이 하나도 보였어요. 일단 하나는 저희는 정말 죽어라 운동만 하는 커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살 빼는 게 중요하고 운동하는 게 좋다지만 가끔은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와 무산소를 섞으며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살아오다가 남편을 만나서는 이 사람이 운동에 미쳐 사니까 덩달아 따라서 조금씩 무리를 해보며 헬스장에 더 오래 머물렀던 것인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좀 여유를 가지고 신혼생활을 더 즐기기는커녕
더 열심히 퇴근 후 곧장 헬스장으로, 주말에도 눈 뜨면 헬스장으로 향하더라고요. 이게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건데 막상 내 남편으로 둬보니 평생을 운동에 미쳐 사는 남자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아찔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파도 운동부터 하고 오겠다고 할 것만 같아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며 그냥 잘 넘겼어요. 정말 큰 문제는 다른 하나였는데요. 바로 남편을 쏙 빼다 닮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요? 아니요. 바로 남편이 운동에 미쳐 사는 것처럼 한번 빠지거나 생각을 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점이 쏙 빼다 닮았다는 것이었죠. 결혼 초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그리 얼굴을 잘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와 막 살갑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시부모님께 무뚝뚝하기도 해서 제가 필요이상으로 막 나서서 시어머니를 먼저 챙기려고 하진 않았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남편과 둘이서 새 살림을 차리면서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식욕이 부쩍 늘었는데요. 처음 2달간은 제대로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몸부터 먼저 생각하며 웬만큼 식욕이 돋아도 무조건 참으려고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산부인과를 다니고 임산부 책들을 읽고 뭔가 뱃속 아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 읽고 접하면서 점차 애 생각이 저 하나보다 먼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입에 대고 먹기 시작한 음식들은 점점 첩첩산중으로 쌓여갔고 임신한 것을 좋아라 했던 남편도 먼저 먹을 걸 사다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2달도 안 되어 몸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임신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 임신 주수가 지나갈수록 제 자신도 몸을 더 조심히 다루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여 처녀짝에 했던 운동량을 절반의 반으로 확 줄여버렸고 간간히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죠. 처음에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남편의 미친 운동사랑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 천만다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부터 지나가는 아기들을 보면서 무척이나 귀여워하길래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도 다정한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운동도 제가 임신을 하던 순간부터 확 줄였고 제가 저녁에 산책을 할 때 꼭 항상 옆에서 손잡고 따라와서는 같이 동네를 걸어줬어요. 제 임신과 함께 덩달아 남편의 생활습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몸에 좋다는 저녁 밥상도 같이 차려 먹고 저희는 연애와 결혼까지 포함해서 거의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몸무게 앞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등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어요. 아주 보기 좋게 말이죠. 이게 다 뱃속 아기한테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뱃속 아기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어본다고 생각을 하니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하도 옆에서 살이 뒤룩뒤룩 쪄가는 중이라며 잔소리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어머니는 하나에 빠지면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시는데 글쎄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관심의 대상이 저와 뱃속 아기한테 쏠려버리신 겁니다. 처음 임신했다고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좋아하셨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에 양가 어른들 축복받으며 우리 아기가 잘 크겠다고 너무나 감사해 했고요. 그런데 다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덕담은 점차 악담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조심히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언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도 아닌 집으로 전화가 오셔서는 당장 나가봐야 하는데 임신해서 출근하면 쓰냐고 당장에 사표를 쓰고 집에 있으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애가 태어나면 나갈 돈이 더 많아질 텐데 따로 용돈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으시면서 무턱대고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니 저는 그게 당연히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죠. 그냥 생각해보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드리고는 출근을 해야 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점점 돈 한 푼 손에 쥐어주지도 않으시면서 이걸 사 먹어라 저걸 사 먹어라 하며
저도 뻔히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아는 내용까지 바쁜 출근길이나 피곤한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 알려주시거나 어느 한의원이 임산부 몸보신 용안약을 만든다더라 하면서 그 나이 어르신들이 할 법한 잔소리와 덕담을 반 섞인 말들을 시전하시면서 제가 참 전화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나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챙겨주시려고 이러시는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 늘 반갑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담과 덕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거의 발표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간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지냈는데요. 하필 그 사이에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일한다고 남편한테 미리 말을 하고는 집중하려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었는데 뒤늦게야 늦게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남편의 문자를 읽고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고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셨는지 저녁 시간에 오셔서는 옷가지가 담긴 짐까지 챙겨 오셨더라고요. 황급히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혼자서 화가 단단히 나 계셨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한테 이미 잔소리 폭격을 던져놓으셨더라고요. 임신한 여자가 회사에서 뭐 이리 오래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말한 한의원 집에서 약 타려고 전화는 한번 해봤냐는 등 한참을 남편을 향해 혼을 내시다가 뒤늦게 들어온 며느리인 저를 보고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고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신 시어머니는 다행인지 뭔지 다음날 저희가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맞춰 짐을 싸서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시에 들어와 저희 부부가 어떻게 뱃속아기를 키워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고자 오신 것만 같아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구 불쾌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는 것에 확 꽂히신 건지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 오셨던 그날부터 쭉 매일같이 저한테 문자로 뭘 먹었는지 혹은 무슨 운동을 오늘은 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으라 하셨어요. 의사가 아닌 본인한테 말입니다. 자식이라고는 남편과 그 밑에 도련님 이렇게 딱 돌 키워내신 분께서 마치 옛날의 적 자식을 7, 8명은 낳은 여자들인 것 마냥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저희 시어머님은 자신은 남들이 잘 못 낳는 아들을 둘이나 낳은 여자라며 말끝마다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헛소리와 함께 제게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시전하셨죠. 그러다 결국 또다시 말도 없이 퇴근하고 나니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멋대로 제 배를 두 손으로 확 만지시더라고요.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제 배를 함부로 만지는 건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흔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제 배를 턱하고 만지더니 애가 잘 자라는 것 같지 않다며 그렇게 일하고 약도 안 지어먹고 살다간 애 금방 죽는다며 감히 해서는 안 될 악담을 임산부인 제 앞에서 하셨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먼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좋다는 음식을 사서 보낸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10,000원 한 장 쓰지도 않으시면서 뭐 그리 잔소리만 많으신 건지 그놈의 한의원 타령은 저 처음 임신했을 적부터 매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안 사먹고 있으면 먼저 사줄 법도 한데 여전히 돈 한 푼은 안 쓰고 계시고 그 와중에 며느리가 건강은 했으면 좋겠고 아이 하나 가진 게 이 정도로 별날 일인가 싶어서 애가 죽는다는 헛소리를 들었는데도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며 참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제 겨우 퇴근해서 어머님 인사드린다고 내내 서있던 저한테 저녁밥은 늘 이렇게 안 차려 먹는 거냐며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지고는 저한테 밥 타령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번에 집에 왔을 때도 너 야근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와 식탁에 밥상에 안 차려있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은 뭐 때문에 식탁이 텅텅 비어있냐며 굳이 그 시끌벅적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며 냉장고를 퍽퍽 닫았다 열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어져 있는 식탁을 가리키며 밥을 차려 먹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꼭 자기 밥을 차려달란 소리 같았습니다. 임산부 며느리 걱정되어 한의원 약타령 하시기 전에 그냥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대신 사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머님
저희가 아침이면 저녁이면 잘 알아서 챙겨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나름 남편과는 잘 챙겨 먹으면 살도 전보다 많이 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래는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말 어딘가에서 열이 받으셨는지 임산부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여 혼을 내셨습니다. 기껏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면 귓구멍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하라며 친정에서 뭘 보고 자랐길래 애가 이리 멍청하고 예의가 없냐며 갑자기 저희 친정을 거들먹거리며 절 비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간 어머님 말을 꾸준히 무시를 했다는 것인데 전 그간 출근길에도 어머님 전화인 거 뻔히 알면서 무시 못하고 다 받았고 집에 무턱대고 찾아왔을 때에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지만 티 안 내고 하시는 말씀 다 받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제가 살쪄서 뚱해 보인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임신하고 다 큰 마당에 멍청하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도 저희 친정을 욕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너무 빡쳐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산부라 조울증같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정말 겨우겨우 참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고 뭐고 시어머니의 얼굴과 기분 나쁜 그 목소리를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하고 남편과 같이 먹고 싶은 걸 많이 먹고 싶었지만 그만큼 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임산부한테는 소화불량에 오미자차가 좋다고 해서 거의 임신하면 이걸 남편과 둘이서 같이 달고 살았는데 그때도 마침 제가 손바닥만한 머그컵에다가 오미자차를 따라 부어 놨었거든요. 시어머니 잔소리 듣다가 다 식어가고 있던 오미자차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 김도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차 마시면 편히 좀 쉬려다 시어머니 하나로 기분도 잡치고 악담도 들었다 생각을 하니 감정 주체가 안 되어 오미자차 든 머그컵을 그냥 확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퍼부었어요. 어릴 적 나름 운동선수를 꿈꾸며 살았던 제겐 비록 살만 빠졌을 뿐 기본적인 힘이 남아있었거든요. 진짜 있는 힘껏 컵잔을 쥐고서 차를 들이보니 물살이 어찌나 셌던지 시어머니 얼굴에서 퍽 하고 주먹에 맞은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며느리한테서 물세례를 받고는 어안이 벙벙해 미친년이라 소리를 꽥꽥 지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대 더 맞고 싶으시면 여기 딱 기다리라며 이번에 목마를 때 마시려고 물병에 담아놓은 오미자차 1리터 용량을 냉장고에서 꺼내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이부으려고 위에 닫혀있던 뚜껑을 열고 확 시어머니한테 가려고 팔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엄마야! 하며 남편을 붙잡고 뒤에 숨어있다가 한참을 미쳤다고 잔뜩 쫄아서 말리라고 남편을 설득하다 결국 본인 입으로 먼저 미안하다고 아무 말도 이젠 안 하겠다며 오두방정을 떨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손에서 물병을 놓지 않고 있으니 혼자 방방 뛰다가 남편이 말리러 온 사이에 자기 가방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혼자 문 밖으로 주랭랑을 치셨고요. 그렇게 집 나가서 연락이 없으신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어찌나 깜깜 무소식인지 우스갯소리로 그날 분명 누군가 제 손에 던져진 제 오미자차로 요란하게 싸다구를 맞았던 것 같은데 그게 꿈인지 현실이었는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여전히 시어머니 가방은 저희 집에 놓여져 있는데 보기 싫다고 그건 그대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혹여나 또 전화 오면 그땐 요구 바가지로 해주려고 전화선도 안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완전 쪼르셨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으세요. 덕분에 남편도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는지 완전 쫄아서는 자기 엄마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며 옆에서 더더욱 저를 왕비 모시듯 떠받들어 주고 있고요. 아휴, 살면서 살 때문에 모진 경험도 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맛있는 거 잘 먹고 살려 하니 시어머니가 절 딱 건드리시는 바람에 나름 한동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었지만 이제는 좀 자유가 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다음에 또 헛소리하려고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날에는 저 진짜 그땐 오미자차가 아니라 욕조에 물 한가득 집에 있는 차 종류는 다 털어내 우려서는 시어머니 면상에 바가지로 퍼서 던져버릴 거예요. 또 오기만 하세요 아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성이고 늘 보기만 하다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함 속에 살아서 그런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젊어서 놀면 뭐하냐 하는 마음에 회사 일이 끝나도 저녁에 알바를 하면서 늘 투잡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을 쓸 일이 딱히 없었고 그 덕에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집안 사정이 좋아지며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지만 전 늘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아서 그런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알아서 잘 사시고 제 밑에 4살 어린 남동생만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게 완벽하겠다 할 때쯤 제 나이 30살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작은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한 건 아니었고 재테크 공부도 하면서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으로 불리면서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하고 집으로 가던 날 온 가족이 절 기다리며 케이크에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차려두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진짜 내 딸이지만 장하고 기특하다. 너 나이에 그렇게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딸은 더 큰 사람이 될 거다. 정말 고생했어. 혜진아 정말 고생했고 엄마랑 아빠가 못나서 네가 그렇게 이 악물고 산 건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면서도 결과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행이지 싶다. 내 딸 수고했어. 아니야. 우리 집에 어려운 적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야. 난 그래서 현재 이 삶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 고마워. 이게 다 엄마랑 아빠 덕분이야. 그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 파티도 하고 전 그 이후로도 돈도 열심히 벌고 모으면서 재테크도 열심히 한 결과 1.5룸 정도의 오피스텔 하나를 더 샀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가 되었기에 투잡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회사 일만 하면서 이제는 여유를 즐겼어요. 좋았습니다. 20대 내내 이 악물고 악착까지 산 결과로 남은 생은 정말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유가 생기니 연애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여유가 있으니 상대가 꼭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도 괜찮은 사람인 인성이 좋으며 합이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어요.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다던 남편도 어려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되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잘 만났죠.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의논을 한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원래 제 아파트에서 살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 회사가 너무 멀어서 집을 새로 구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서로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오픈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치만 뭐 빚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유가 있었고 신용도도 좋은 편이라서 제 앞으로 이것저것 해가며 집도 구하고 살림살도 채우고 했죠. 결혼하고 보니 혼자 살게 된 신우가 조금 걱정스럽긴 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신우가 일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나와 사니 얼떨결에 혼자 살게 되어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싶었죠.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꼭 시간을 내서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남동생도 있고 부모님 모두 다 같이 계시니까 그나마 괜찮았죠. 연애할 때는 모르던 부분들이 같이 살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연애 때도 게임을 즐겨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의 중독 수준이었죠. 퇴근하면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으려고 하고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출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피곤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한 번은 뭐라고 했습니다. 여보, 게임 좀 적당히 즐길 수 없어? 지금은 무슨 중독 수준이야.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내가 집안 살림을 다 해. 어머님은 당신 엄마니까 이해하고 군말 없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밥 해줬으면 고마우니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빨래라도 돌리던가 쓰레기라도 버려주던가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겠어?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당신도 퇴근하고 나면 책 읽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나도 똑같은 거지.
내가 그렇다고 게임에 빠져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대화의 핵심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이 게임을 하든 취미생활을 즐기든 어디까지나 즐기는 수준으로 해야지. 당신 할 건 하면서 당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잖아. 나도 돈 벌고 있고 나도 쉬고 싶은데 집안 살림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 그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맞벌이해도 여자들이 살림 다 알아서 하던데? 그래? 내 친구 남편들도 살림 다 같이 해주던데 이런 논리로 대화하면 끝도 없지 않겠어? 시끄럽고 같이 사는 집이고 결혼도 같이 한 거야. 적어도 밥 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치익이라도 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저렇게까지 싸우려던 게 아닌데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에 선전포고를 했고 저는 어차피 저렇게 질러버린 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남편의 게임 사랑은 끝을 몰랐고 괘씸한 마음에 저녁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맛있는 거 해서 먹고 딱 1인분씩만 해서 유치하게 먹었죠. 밥도 일부러 여유분을 두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뭐든 알아서 다 차려 먹으라는 심보로 말이죠. 본인이 퇴근하고 오면 원래 밥을 개걸스럽게 퍼먹고 게임을 해야 하는데 밥은 없지, 배는 고프지, 게임은 뭐 들어가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지 하니까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뭐해 진짜 당신 내 밥은 없어? 밥통에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뭐 먹으라고 네 것만 해서 지금 처먹는 거야? 뭐? 처먹어? 그래, 내 것만 해서 처먹는데 왜 문제 있니? 너도 배고프면 네 거 해서 처먹어.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 걸지 마. 그러자 남편은 방문도 일부러 쿵 세게 닫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욕도 하는 게 들렸어요. 솔직히 저런 모습을 처음 본 거라서 너무 충격받았고 기껏 밥을 해놓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서 다 버린 후 방에 들어와서 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절대 이런 게 아닌데 저 사람 곁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는 건지 싶었죠. 그 이후 남편과는 냉전의 시간을 가졌고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니 마지못해 집에 와서 한 시간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개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하길래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때부터 저녁을 차려줬고 먹고 씻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할 일을 모두 다 마치고 게임을 하는 거고 새벽까지 해서 피곤하든 뭐든 그건 본인이 선택한 문제이니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을 하고 와서는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케이크까지 한 상을 차려둔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했고 꽃다발까지 줬습니다. 뭐야 이게 다? 아니 내가 당신이랑 싸운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고작 게임 때문에 당신한테 너무 막말하고 상처 준 것 같아서 후회되고 창피하고 그러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처럼 완벽하지 못해도 집안일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그럴게. 그래 고마워.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나 요리 못하잖아. 그래서 사실 다 배달로 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옮겨 담으니까 감쪽같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이랑 저녁을 먹었고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으면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해줄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날은 분위기 좋게 하루를 보냈고 바로 다음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살던 시모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가였던 그 집이 홀랑 넘어가게 생긴 상황인데 이걸 남편에게 끝까지 숨기다가 빚도축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된 시모가 갈 곳이 없어져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저랑 싸운 상태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 눈치가 보였겠죠. 여보, 지금 우리 집에 발칵 뒤집혀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선은 집 경매로 넘어갔고 엄마 모시고 나와야 해. 그렇게라도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대출받아서 2천 정도만 막으면 괜찮은 상황이거든. 솔직히 당신도 알겠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걱정돼. 지금 당신도 이제 막 집안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계시면 분명 또 나태해질 거고 어머님도 안 하실 거고 오로지 내 몫인데 나 그거 감당할 자신도 없어.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구해드리고 당신이 월세 부담하던가 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하고 싶지도 않고 더 실망할 것도 없어. 여기서 더 실망하면 그땐 우리 관계까지 위태로울 것 같거든.
내가 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월세 부담하는 걸 차라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반반씩 내. 엄마 혼자 어떻게 작은 집에 살라고 해.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지금 저런 상황에 땡전 한 푼도 없이 다 무너졌을 텐데 원룸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 사세요. 이게 되겠냐고. 누가 원룸이래. 투룸 정도 구하면 되잖아. 혼자 사시는데 투룸이면 괜찮지. 그리고 월세 부담도 같이 해준다는데 왜 무조건 집으로 모시려고 해. 그건 멀리 봐서도 너무 힘들어. 당신이야 상관없겠지만 내 입장을 생각해봐.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 그래 좋아. 결국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당신을 너무 실망시켜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각서를 쓰자. 변호사 사무실 가서 확실하게 공증도 받고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도 물어봐서 법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쓰자. 내가 가사 일에 똑바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 다 쓰자. 진짜 미안한데 여보, 딱 1년만 눈 감아줘. 1년 뒤면 승아도 다시 엄마랑 합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도 돈 좀 더 모으고 그렇게 엄마랑 따로 살 수 있게 준비 좀 하게.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더 완강하게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남편 말대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말이죠. 이 각서의 내용은 가사일을 돕지 아니할 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발생할 시 등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예시까지 적었고 그렇게 될 경우 집부터 가구까지 모두 다 제 재산이며 애초에 이혼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했으니 작성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 원치 않았지만 시모는 집에 들어왔고 정말 다 팔고 버리고 옷만 가지고 왔어요. 시모는 한 일주일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죠. 뭔가 제가 있을 때는 소파에도 편안히 안 계셨고 그래서 제가 다 불편했는데 딱 일주일 저렇게 눈치를 보며 행동을 조심조심 하더니만 남편과 시모가 짝이라도 한 듯 어느 날부터인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본인이 집에 있으면 밥이라도 한번 해줄 법도 한데 제가 와서 차릴 때까지 배고프다고 노래만 부르고 TV 앞에서 떠나질 않은 채 저를 기다렸죠. 밥을 급하게 차려서 먹이면 남편은 컴퓨터, 시모는 TV 앞으로 가버렸고 저 혼자 또 치우고 청소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은 걸 치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에 묻은 음식들도 닦지도 않고 정말 더럽고 짜증이 났어요. 뭘 또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지 국물이며 반찬이며 둘이 밥 먹고 일어선 자리는 보면 인상이 확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위생기능도 없고 그냥 양심도 없는 저들 때문에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모인데 참자 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게 뻔뻔하게 참 이것저것 잘 시켰습니다. 예, 너는 할 줄 아는 요리가 정해져 있는 게냐? 매번 어쩜 똑같은 밥만 주는 것 같다. 지겹다, 지겨워. 내일은 밥하지 말고 찜닭이나 시켜 먹자.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 방 공기가 너무 건조한 것 같으니까 가습기도 하나 좀 사줘라. 안고 자는 긴 베개 그것도 하나 좀 사주고 쿠팡으로 시켜 내일 바로 오게. 아, 어머님 근데 음식도 잘하시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혼자서 어머님 아침 점심까지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요. 저보다 더 맛있게 하시고 메뉴도 다양하시니까 어머님은 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왔니? 나라고 뭐 좋아서 했겠어? 내가 니들 밥 해먹을 거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 시모는 저런 식이었어요. 제가 대놓고 하라고 해도 싫어를 일관했고 본인이 필요한 건 바로바로 말을 했고 저더러 사라고 명령을 내렸죠.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남편이 게임하는 방에 가려고만 해도 귀신같이 시모가 얘 냅두라고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하라며 완전 얘기할 시간을 주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저만 답답해 죽던 중 친동생이랑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울어버린 거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동생은 이런 제 상황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나가 왜 그러고 살아? 뭐가 모자르다고. 당장 이혼해.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본인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들 사이에서 누나가 가정부로 살고 있는 거잖아. 당장 이혼해? 이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솔직히 고민 중이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여태껏 너무 힘들기만 했었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시댁도 너무 완전히 무너지고 저걸 나도 같이 감당하게 될까봐 나 그것도 싫은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복잡해. 그게 왜 이기적이야. 누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격 있고 그래야만 해. 당장 이혼해. 어차피 누나 그 아파트 전세 계약도 곧 끝나잖아. 차라리 이혼하고 그 집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 누나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동생과 대화하려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날 집을 가보니 노래를 부르던 찜닭을 둘이 먹고 있더군요. 저는 씻고 나와서 먹겠다 하고 씻고 나왔는데 다 먹고 또 그대로 뒀죠. 본인들이 먹으면서 쓴 휴지들까지 다 말입니다. 찜닭을 열어보니 먹고 남은 반찬들을 다 부어뒀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 먹고 치우시지 왜 버리셨어요? 저도 저녁 안 먹었는데. 너 먹으라고 둔 거잖냐? 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네? 저걸 지금 저 먹으라고 뒀다고요? 반찬 다 부어두시고? 아니 어차피 먹을 거니까 편하게 먹으라고 둔 건데 뭐가 또 불만이니? 너는 가만 보면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난리를 치더라.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었어. 저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저렇게 둔 줄 알았더니 진짜 진지하게 어차피 먹을 거라면서 저렇게 두신 게 맞았습니다. 진짜 이걸 사는 방식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이미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더럽고 싫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혼 준비를 마음속으로 한 건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줬어요. 연장은 어려우니 이사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기간은 사정을 봐주며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겨운 마음에 남편에게 시무가 있든 없든 말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방에 가서 문을 닫고 말을 했죠. 당신 각자 쓴 거 잊었어?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으로 이러고 사는 거야 지금? 당신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정부야? 말 좀 해봐. 아 여보 지금 게임하잖아. 안 보여? 당신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는 거 여기 사람들 다 들려. 그니까 조용 좀 하고 나가. 네가 인간이냐 어? 그 나이 먹고 게임에 빠져서 지 마누라 가정부를 두고 지 엄마랑 둘이 컴퓨터에 TV에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니? 당신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잖아.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회사만 다니면 그게 끝이야? 이 한심한 인간아. 딱 거기까지만 해라. 한마디만 더 하면 안 참는다. 네가 뭔데 참고 말고야. 한심한 게 존심만 있어가지고 딱 말하는데 나 또한 여기까지야? 더는 못하니까 행동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끝이야. 남편에게 말을 했고 문을 열고 나가자 시몬은 저에게 막 뭐라고 했죠. 너는 내가 지금 이 꼴로 있으니까 네 남편도 우습고 나도 우습지? 어디서 못될 것만 배워서는 네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냐? 어머님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집도 뭣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신 어머님 거두고 있는 게 저인데 고맙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고맙고 눈치 보여서 낮 시간에 청소라도 할 것 같은데 양심에 털이 난 건지 참. 어머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그렇게 시무랑도 대판 싸우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왔는데 거실에 짐들이 가득 놓여있고 신우가 있는 거예요. 불길한 느낌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가씨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오라고 했다. 얘가 좀 일이 있어서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나 봐. 그랬더니 글쎄 집주인이 인정머리도 없이 쫓아냈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쩌겠냐. 지 오빠랑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니까 일로 오라고 했지. 나랑 방은 같이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는 폭발했고 도저히 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에 받쳐서 질렀어요. 대체 지금 뭐 어떠라는 거야? 여기가 왜 당신네들 집이야? 지금 내 집에서 니들끼리 기생충 촬영하냐? 염치가 없어도 세상에 정도가 있지. 식구들이 어쩜 하나같이 기생하려고만 들어?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한량처럼 지내는 주제에 진짜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딱 말하는데 바로 내일 니들 짐 사람 불러서 싹 집 앞에 던져둘 거야. 그거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들 내 집에서 꺼져.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너 죽고 싶어? 하면서 제 뺨을 치려고 하길래 맞고 제가 뺨을 쳤어요. 감히 누구한테 손을 올려? 기생하는 주제에 찍소리도 하지 말고 네 딸이랑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우리 집에서 기생충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는데도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또 열이 받아서 컴퓨터 방에 가서 모니터와 본체를 집어들고 던져서 부셨습니다. 그 후 이 기생충들을 모두 내쫓았고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난리를 쳤지만 인터폰도 꺼두고 무시했죠. 급하게 회사의 사정을 대충 말하고 휴가를 냈고 저는 사람을 불러서 저들의 짐이라고 해봤자 옷밖에 없으니 그걸 다 쓰레기장 앞에 가져다 놨고 문자했어요. 니들 짐 쓰레기장 앞에 있으니까 가져갈 거면 빨리 가져가. 경비 아저씨한테 양해 구했고 자정 넘으면 버리신다고 했어.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했고 그 각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재산 분할을 할 거리가 없어서 손해 하나 보지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싶게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요즘이고 진작에 이혼할 걸 왜 참았나 싶어요. 어쩌면 제가 연애 때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착각의 기다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